네, 여러분, 2교시 수업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각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각하면은 맛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맛을 감지하는 맛봉우리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후각도 이제 쇠퇴해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의 구별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우리 혀를 공부할 때 혀의 위치, 맛을 알아내는 그 위치가 다 다르죠. 단맛을 느끼는 위치, 신맛을 느끼는 위치 이렇게 다 다르다 배우셨는데 나이가 들면 일단은 맛봉우리 수가 줄고 후각도 우리가 이제 맛을 느끼는 데는 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코도 같이 움직여서 그 냄새 맡으면서 맛을 우리가 느끼면서 아 정말 맛있다, 너무 짜구나, 너무 시구나, 너무 맵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이제 기능이 다 쇠퇴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맛을 구별하는 맛봉우리 수까지 줄어들어서 음식 맛이 없다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특히 70세 이후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70세 이후에 맛봉우리 수가 아주 감소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맛을 느끼는 것은 입과 입술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입과 입술의 탄력이 떨어졌고 타액이 감소했고 타액, 침이죠. 아까 우리 침 분비가 떨어져서 소화장애까지 온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침도 덜 나오고 혀도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맛의 민감성이 매우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맛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특히 단맛과 짠맛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사탕 드리면 좋아하는 이유가 젊었을 때는 사탕 같은 거 잘 드시지도 않았는데 아주 단맛 사탕 좋아하죠. 어르신들이 이제 땅콩 맛이 나는 뭐 사탕도 좋아하시고 네, 땅콩 맛이 나는 사탕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짠맛을 선호해서 음식 간을 좀 세게 해서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단맛과 짠맛을 선호해서 간을 세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특히 그 혈압약을 드시거나 혈압이 높은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약간 싱겁게 해서 드려야 되는데 어르신 이렇게 맛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짠맛을 선호할 때 설명을 좀 잘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각은 후각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향이 나는 음식이 도움이 되고 이제 식욕을 돋궈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년기 때 음식 맛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어르신들에게 향신료, 노인들이 좋아하는 향이 나는 음식을 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초나 그 레몬 이런 이제 신맛이 나는 게 이제 식욕을 좀 돋궈준다 그래요. 그래서 새콤한 음식을 노인들이 좋아한다 이런 또 연구 논문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냄새 맡는 기능인 후각에도 변화가 옵니다. 우리 냄새를 노인들이 잘 못 맡으시기 때문에 시골에서 혼자 사시거나 뭐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밥이 탔는데 그 밥 탄 냄새를 몰라가지고 그 밥을 태우기가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일수인데 그게 이제 그 후각, 냄새 맡는 기능도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특히 65세 경에 이제 냄새 맡는 기능이 현저하게 나빠진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냄새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짙은 농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신노인들이 그 화장품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제 향수도 많이 뿌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이 만족할 만한 농도의 화장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0세 노인 중에 80% 이상이 냄새 많은 민감성에 손상을 보인다 그랬는데 이렇게 냄새를 맡는데 민감성이 떨어져서 나타난 현상 중에 노인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몸에서 냄새 나면 우리가 몸을 씻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냄새 맡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신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못 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샤워하고 목욕하는 것도 귀찮은 데다가 냄새가 나는 거를 당신은 느끼지를 못해서 그래서 노인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노인들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땅구멍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땀 흘리는 운동을 노인들은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노폐물이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노인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런 이유를 아는 신노인들은 매일 샤워를 통해서 이제 청결을 유지하고 몸에서 냄새 나면 우선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다 알고 있는 노인들은 자기 관리 잘 하시는 거를 보았습니다. 이 후각장애가 이 냄새 맡는 코가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느낀 적 있으실 텐데요. 다시 말하면 이 냄새 맡는 기능이 그 뇌의 노화로 인해서 나빠지면 이 이제 심한 후각 장애가 있게 되는데 심한 후각 장애는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냄새 맡는 후각하고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치매는 뇌가 망가진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 뒤에 치매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이 뇌 세포가 많이 파괴가 된 게 이제 치매인데요. 이 뇌세포가 이제 뇌하고 후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냄새를 잘 못 맡는다는 것은 이런 이제 후각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심한 후각 장애는 치매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냄새를 잘 못 맡는다는 것은 안전에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가스가 누출돼서 가스 냄새를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는데 노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냄새 맡는 게 떨어져서 그렇죠. 불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밥 태우는 것도 이 중에 하나죠. 밥이 탔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걸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화재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후각이 나빠진다는 것은 안전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더 심하게 후각장애가 나타나신 분은 치매를 의심할 수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촉각과 통각도 변화된다는 건데요. 이 촉각은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민감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접촉의 민감성을 나타내는 촉각은 45세 이후부터 감소합니다. 그래서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 접촉을 느낄 수가 있고 약한 압박이나 떨림에는 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접촉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게 바로 45세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고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만 노인들은 접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통각도 마찬가지인데요. 통각은 통증을 느끼는 정도죠.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 노후에 감소해서 아픔에 대한 감소하지만 아픔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은 증가한다 그래요. 다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사기를 놓고 지금 주사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하고 일반 성인하고 어린아이하고 세 그룹으로 나누어 봤을 때 주사기를 통해서 통증을 느끼는 것을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어린아이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주사기만 봐도 울잖아요.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그 두려움 때문에 우는 거고 노인들은 주사기를 통해서 느끼는 통증은 세 그룹 중에 가장 낮지만 주사를 맞으면 아프다는 그 두려움은 오히려 증가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이나 맹장염에 걸렸는데도 통증을 덜 느껴서 오히려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이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면 이미 초기가 아니라 중기 정도 이제 된 상태에서 병원에 가는 일이 굉장히 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감각도 예민성이 떨어져서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갱년기 장애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갱년기 장애에서 여성에게 정말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변화죠. 노년기의 변화인데 폐경입니다. 이 폐경은 우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여성스러운 몸매를 갖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행사도 치러지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런데 이 폐경은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거의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거고요. 당연히 폐경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증세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붉어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열이 확 올랐다가 떨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제 열이 갑자기 확 오를 때 식은땀도 같이 나고요. 그 다음에 눈이 이제 건조해져서 쉽게 피로해지고 또 눈물이 이렇게 자꾸 눈에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도나 질이 건조해져서 부부관계 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많은 여성 노인들이 호소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트로겐이 거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얼굴도 그렇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식은땀도 나고 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호소를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10중 8구 여성 호르몬을 처방해 줍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도 소화제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여성 호르몬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처방받으면 이런 증세들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증세들이 경미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붉어지는 것도 이제 경미하게 살짝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은 아주 좋아하고 처방을 해주는데 또 여성 호르몬을 오랫동안 몇 년 복용을 하면 또 유방암에 걸린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여성 호르몬을 꺼려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을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버틸만 하면 버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폐경은 우리나라 여성의 폐경하는 평균 연령은 51세입니다. 그러니까 51세를 전후로 해서 폐경 여성들의 대부분이 이제 폐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 여성, 서양 여성들보다는 빨리 오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독신 여성이 더 폐경이 빨리 온다. 이 독신 여성이 의미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독신 여성은 폐경이 더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출산 횟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는 아기를 한 명을 낳던지 아기를 대여섯 명을 낳던지 이거하고 폐경 시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아기를 한 번도 낳지 않은 수녀님이나 독신 여성들은 미혼 여성들은 폐경이 더 빨리 온다 그랬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입니다. 이제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져서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장철에 무를 가운데를 딱 자르면 어떤 무는 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를 보셨는데 그 뼈가 똑같습니다. 뼈를 절단을 했을 때 뼈의 골밀도가 낮아져서 구멍이 생기면서 이제 뼈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는 뼈가 부서지거나 뼈가 부러져도 기부스 몇 달 하고 나면 뼈가 다시 붙는데 이 노년기 때는 골다공증이 특히 오신 분의 경우에는 기부스를 해도 뼈가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년기 때 이 낙상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골절상을 입는 골격계의 대표 질환이 골다공증이고 이 뼈가 구멍이 생기고 뼈가 이제 골밀도가 낮아졌는데 그러면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골밀도가 낮아졌느냐 다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신체의 어느 부위에 골다공증이 제일 먼저 오는가 찾아봤더니 등이라고 합니다. 등뼈. 그래서 여러분들 할머니들 등뼈가 굽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되는 거 보셨죠?
꼬부랑 할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꼬부랑 할머니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아기 출산을 많이 했는가. 다산 밑에 네 번째 꼬표의 첫 번째 다산,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느냐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빨리 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임신 중에 아기가 만들어지면서 엄마 몸속에 있는 칼슘 성분을 아기가 다 빼앗아 간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은 여성은 노인이 되었을 때 골다공증이 빨리 오고, 칼슘 섭취나 음식으로 섭취를 하지 않으면 이제 시골에 특히 우리 먹는 게 부실한 그 시골의 할머니들 보면은 빼짝 말라 있는 데다가 등이 굽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30-40%, 남성의 20-30%가 골다공증이 온다 그랬는데, 이 골다공증은 통증 같은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증세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특히 아기를 많이 낳았거나 아니면 마른 여성, 몸이 많이 말랐거나 폐경이 빠른 여성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 걸리기 이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지 되는데요. 골다공증의 예방법은 칼슘, 인, 단백질,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뼈와 관절에 자극을 주는 걷기나 조깅 같은 운동을 해야 이 골다공증 예방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으로 섭취도 가능하지만 햇볕에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1시간 이상만 앉아 있으면 저절로 몸속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 햇볕 좋은데 의자 갖다 놓고 앉아 계신 모습 많이 보셨죠? 특히 노인 요양원에서는 일부러 날씨 좋은 날, 요즘엔 날씨 참 좋던데 의자 갖다 놓고 그 햇볕이 등 뒤에서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의자에 위치를 해드리고 앉아 있게만 해드려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이제 남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것은 전립선이라는 게 남성에게만 있는 거고요. 남성에게만 존재하는데 방광 아래에 도너스 모양의 동그란 도너스 모양의 정자 보호 기능을 하는 밤톨만한 크기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이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크고 뚱뚱해져서 요도를 압박을 하면서 나타나는 배뇨 장애, 그러니까 소변 보는데 어려움을 주는 장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도를 압박을 하니까 소변 보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증상이 소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변이 도중에 끊어지고, 그리고 소변 줄기에 힘이 없고, 그리고 한 번에 다 못 보니까 소변 보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소변을 다 본 후에도 남아있는 느낌이 들고, 이게 이제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제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이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을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화장실이 발달하기 이전에 그래서 머리맡에다 요강이라는 거를 두고 주무시다가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화장실에까지 깜깜한데 나가시다가 낙상의 염려도 있고 이래서 요강을 방 안에다가 두고 살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안방 안에도 화장실이 되어 있고 또 화장실이 전부 다 이제 서양식으로 되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면 처음에는 약물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심각하게 증세가 나빠지면 수술까지 해야 되는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노년기, 갱년기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면장애입니다. 이거는 이제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잠자는데 장애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노인의 25%에서 40% 정도가 수면장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이루시다 보니 불면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불면증의 증상은 우울한 느낌이 들고 만성 피로, 잠을 많이 깊게 못 자니까 늘 피로감에 이제 젖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수면장애의 원인은 생활 리듬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심리적 요인, 노년기 때 심리적 요인은 우울과 불안이 이제 가장 많죠.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게 대표적인 게 우울과 불안입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 노년기 때 나타나는 퇴행성 만성 질환,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노년기 만성 질환 기억하시죠? 치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이 만성 질환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고, 급격한 환경 변화, 부적절한 수면 환경. 부적절한 수면 환경 하면은 빛, 그 다음에 소리, 소음, 그 다음 온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게 원인이 돼서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증세로는 잠들기가 어렵고, 수면 중에 자꾸 깨며, 그래서 이제 새벽에 뭐 1시에 깨고 3시에 깨고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자다가 자꾸 깨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침잠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잠에 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피로하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수면장애의 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중에서도 주무시다가 일시적인 호흡장애 현상, 이게 뭐냐? 자는데 코를 막 고시면서 순간 코 고는 소리가 딱 멈춥니다. 일시적으로 호흡장애 현상이죠. 이거를 영어로 아프니아라고 하는데, 이 수면 중 일시적인 호흡장애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건강의 적신호다. 그러니까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주 나타난다 그래요. 이걸 이제 우리가 불면증이 오면은 정신과에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아프니아는 주로 누구에게 더 많이 나타나냐면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목이 짧고 배가 나와서 뚱뚱한 비만, 목 짧고 비만인 남성들이 특히 술 마시고 이제 잠을 자면 처음에는 막 요란하게 코를 골다가 순간적으로 코 고는 소리가 딱 멈추는, 그게 일시적인 호흡장애 현상. 근데 이게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 여러분들 혹시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님이 이런 아프니아 현상을 보신 적, 너무 이게 자주 이러면 이제 정신과에 모시고 가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 나이가 들면 이런 일시적인 호흡장애 현상도 자주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년기 때 이 불면증으로 특히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들 이한의원에서 실습을 하셨는데,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고 힘들어하시는 분, 우리 의사들은 이제 수면제 처방을 아주 간단하게 하죠. 의사들은 약물 처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면제 반알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수면제의 경우에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알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한 알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엔 2알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시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봐야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이 뜻은 아침에 내가 늦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도 10시에,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도 10시에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이 규칙적인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잠자기 4시간에서 6시간 전에는 커피 같은 카페인을 복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커피에만 카페인이 있는 게 아니라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고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고 카페인 있는 음료 홍차에도 카페인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콜릿, 커피, 그 다음에 홍차, 녹차 이런 것을 주무시기 전에 4시간에서 6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복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자다가 깼을 때 니코틴 같은 담배를 금한다. 이 니코틴도 이제 뭐라 그래요? 정신을 깨게 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건데, 밤에 깼을 때 니코틴 같은 담배를 피고 담배 한 대를 피고 나면 잠자리에 들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담배를 피한다. 4번째, 잠을 자기 위해서 술 마시는 것을 피한다. 우리가 잠을 유도하기 위해서 술 마시는 사람 의외로 많은데, 술을 마시면 초반부에는 잠을 잘 수가 있는데요. 이 알코올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좋지만 자다가 이제 깬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내다보면 잠자기 위해서 술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과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어도 저녁 식사를 하고 4시간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6번째는 오후에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많이 움직였으면 피곤해져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규칙적인 운동. 제가 아까 골다공증 예방에 걷기나 조깅이 좋다 했으니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아니면 저녁 먹고 나서 규칙적인 운동, 걷기를 하면 훨씬 더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소음, 빛, 실내 온도. 아까 제가 이 3가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용한 곳, 그 다음에 어두운 곳. 밤에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불 켜고 뭐 이것저것 핸드폰 가지고 놀거나 책 읽다가 이렇게 하다가 불 켜놓은 채로 자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깜깜할수록, 그 다음에 커튼도 치고 해가지고 깜깜할수록 숙면도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방암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하니 불을 꼭 끄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내 온도도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는 거는 안 좋으니까 실내 온도도 잘 맞춰놓고, 그래서 침실은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한다. 그 다음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20분이 지나도록 잠들 수가 없다면 잠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활동, 가장 좋은 건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잠에 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낮잠은 피하고 누워있는 시간을 줄인다. 사실은 밤에 잠을 잘못 자는 가장 큰 이유는 낮잠 잤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 늘 피곤하니까 누워있거나 아니면은 낮잠을 주무시는데, 이 낮잠을 주무시다 보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잠은 자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낮잠도 자고 밤에 또 잘 자고 그러면은 뭐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뜨거운 물로 목욕한다. 이것도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뜨거운 반신욕을 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체온도 높아져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뜨거운 물로 목욕한다.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시도해 보고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